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도시에 터를 잡은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쯤은 간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사연이 있죠. 제 삶에서 가장 외롭던 시절에 생각지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 그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하며 홀로 지내시던 시어머니와 합가해 20년 넘게 한 집에 살았어요. 결혼 전에 친정 부모님 그늘에서만 살다가 시집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을 때는 너무나 서먹하고 어색했습니다. 보통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법이건만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짧게 한마디 던지시는 게 다였죠. 왔냐? 어서 찜 풀어라. 처음에는 어머니도 그저 어색해서 그러시나 보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정이 들겠거니 했죠. 하지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시어머니의 그 무뚝뚝함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살갑게 다가가려 애를 써도 돌아오는 것은 늘 짧고 메마른 대답뿐이더군요. 아침마다 정성껏 밥상을 차려놓고 웃으며 진지 드시라고 해도 시큰둥하셨고, 큰맘 먹고 옷을 한 벌 사다 드려도 난 옷 필요 없다. 뭐하러 이런 데 돈을 써? 그런 핀잔만 돌아왔어요. 한 번은 신혼 초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설치며 곰탕을 끓여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기름기를 걷어가며 끓이느라 보통 애를 먹은 게 아니죠. 그래서 뿌듯한 마음을 안고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맛이 어떠세요? 입에 맞으세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묵묵히 수저만 드실 뿐 맛있다거나 고생했다거나 그런 말씀 한마디가 없으셨어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빈말로라도 칭찬 한번 듣고 싶었는데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제가 실수한 일에 대해서는 차갑게 나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니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서운함이 가슴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른들이 다 그렇지 뭐. 옛날 분이라 표현이 서투르신 거지. 속정은 깊으실 거야. 그러면서 친정엄마가 시집살이하러 들어가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옛부터 시집살이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라는 말도 있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못 들은 척하고 따주고 들거나 대거리하지 말고 참으라는 소리야. 참고 또 참는 게 문제없이 조용히 사는 길이다. 구닥다리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알겠니? 그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며 저는 그 집에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 초에는 다정한 구석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집보다 바깥 일에 신경 쓰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거의 매일같이 늦은 밤이 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사람한테 하루는 조심스레 이런 말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아들 얼굴 자주 못 본다고 서운해하시는 눈치야. 주말만이라도 식구들이랑 밥 좀 먹고 그래. 아, 일이 바빠서 그러지. 나 대신해서 당신이 눈치껏 엄마 좀 잘 챙겨드려.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공기를 모를 리 없을 텐데도 한 번도 그 사이에서 무슨 노력을 해보려고 들지 않고 저에게만 다 미루더라고요. 하나뿐인 손이 시누이는 일찌감치 남편 따라 외국에 나가 살고 있어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무렵에만 전화로 안부를 전해왔죠. 이렇게 우리 엄마 별일 없으시지? 내가 좀 들여다보고 그래야 하는데 멀리 있단 핑계로 못 도와줘서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답하며 웃었지만 정작 친자식인 두 사람은 자기들 사정을 신경 쓰지 못하는 시어머니 곁에서 오롯이 저 혼자 모셔야 하는 현실이 씁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뿌듯할 만큼 참 열심히 살았어요. 회사 다니며 아이 키우고 살림하면서도 시어머니 모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헌데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몸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입맛이 없다, 기운이 없다 하시기에 나이 탓이려니 여기며 식사에 더 신경 써드렸죠. 하지만 자꾸만 야위어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모시고 간 병원에서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한 진단을 들어야 했습니다. 위암이었죠. 그것도 이미 손쓰기 어려운 지경까지 번진 상태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전하던 날 밤 남편의 반응은 저를 더욱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이런 말이더라고요. 여보,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신경 못 써서 엄마 치료는 당신이 좀 맡아줘야겠다. 그래서 다급하게 치료를 시작하고 여기저기 알아봐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이 워낙 까다로우셔서 그런지 오래 버티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도 무뚝뚝하고 살가운 편이 아니신데 몸까지 성치 않으시니 여간 사람을 힘들게 하신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병인이 계속 그만두는 통에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간병인한테 그만두겠다는 연락을 받은 제가 한숨을 쉬며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벌써 이게 몇 번째지? 대체 어떤 사람을 찾아드려야 어머니가 만족하시려나? 깔끔 떠는 엄마 마음에 들기가 어디 쉬워. 이 사람 저 사람 들이기만 한다고 답이 나오나. 괜히 사람 바뀌면서 노인네 스트레스만 더 받으시지. 그냥 당신이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남편이 슬쩍 건네는 말에 제가 미간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더러 일을 그만두라는 거야? 내가 애 키우면서도 얼마나 악착같이 지킨 자리인지 몰라서 그래? 그럼 어쩌냐? 엄마 기분 제일 잘 맞추는 게 당신인 거 알잖아. 정씨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엄마 마음에 쏙 드는 간병인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날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까다롭고 무뚝뚝한 시어머니의 성격을 감당할 간병인이 있긴 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의 간병을 맡기로 했어요.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 누군가가 저라는 게 그리 새삼스럽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20년을 모셨는데 몸도 성치 않은 분을 어떻게 억지로 남한테 맡기겠어. 다른 간병인 찾아봤자 마찬가지일 거야. 사람 면박 주고 성질 내시는 게 일상인 분인데 버텨낼 사람도 없을 거고.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오랜 시간 몸담은 자리를 미련 없이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병상 곁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제가 속상해하자 친정엄마가 어깨를 다독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뭐 어쩔 수 없다면 수긍해야지. 네가 이 약 물고 다닌 회사 관두는 건 아쉽지만 세상에 사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니?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착한 건 끝이 있어. 어차피 하기로 한 거 속 끓이지 말고 후회 없게 어른 잘 모셔라. 평생 순하게만 살아오신 친정엄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병수발은 쉽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병이 깊어지면서 시어머니는 점차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셨어요. 끼니마다 죽을 써 한술 한술 떠넣어드리고 약을 시간에 맞춰 챙기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대소변까지 손수 받아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셨죠. 한밤중에도 몇 번씩 일어나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느라 제대로 누워 잠든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한결같더군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깨끗하게 씻겨드려도 죽을 입에 떠넣어드려도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가 없으셨고 어떤 날은 멀쩡히 잘 잡수다가도 갑자기 수저를 밀치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네가 끓인 건 비린내가 나서 도통 입에 안 맞아. 살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손맛이 없어?
기운 없이 누워 계시면서도 저를 호통치실 땐 예전 기세 그대로셨어요. 20년을 곁에서 모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이렇게 미움만 받아야 하나 싶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간병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미우나 고우나 제가 모셔야 할 어른이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참아내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투병을 시작하신 지 몇 달이 흐르는 동안 남편은 어쩌다 한번 병실에 얼굴을 비칠 뿐 직접 나서서 자기 어머니를 돌본 적은 없었어요. 그나마 잠깐 들렀다 가면서 던지는 말도 고작 이런 말이었죠. 당신 고생이 많다. 그럼 계속 수고 좀 해줘. 정말 남보다 못한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렇다 치고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어머니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드리는 일이 없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무심함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좀 더 신경 쓰라고 잔소리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시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고 저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죠. 그래서 남편과 군대에 있는 아들 그리고 외국에 사는 시누이까지 모두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인 그날 새벽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어머니가 저를 슬쩍 곁눈으로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도 따뜻한 말씀 한마디 남기지 않으신 채로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떠나시자 모르는 사람들은 긴 간병이 끝났다는 생각에 제가 어깨춤이라도 출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차가워진 어머니의 손을 붙잡은 채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죠. 그토록 미움받으면서도 끝까지 시어머니의 곁을 지킨 저 자신이 가엾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떠나셨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허전함과 상실감이 밀려들더라고요. 눈물 속에 차려진 빈손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바깥 출입을 꺼리고 사람을 가리시던 분이라 조문객이 많지 않으리라 짐작은 했지만 막상 빈소를 지키고 앉아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더없이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지막 가시는 길만큼은 흠잡을 데 없이 모시고 싶어 조문객 한 분 한 분 정성껏 맞이하고 대접했어요. 임종을 지키러 들어온 손이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연신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옳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멀리 있다는 핑계로 간병을 다 떠맡겨 놓고 신경 쓰지도 못했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형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모시는 게 당연하죠. 전 그렇게 답하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친아들인 남편은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빈소에 앉아있는 내내 어딘가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었어요. 어머니를 여의고 정신이 없어 그런거려니 했지만 남편의 표정은 이 슬픔이라기보단 무언가 다른 초조해 보이는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이틀째 밤이 깊어 마지막 조문객까지 모두 돌아가고 빈소에는 가까운 식구들만 덩그러니 남게 됐어요. 형님은 잠시 눈을 붙이러 가족 대기실로 들어갔고 저도 지친 몸을 잠깐 누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향해 손짓하더군요. 여보 잠깐 나 좀 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별 생각 없이 남편을 따라 빈소 밖 복도 끝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남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앞으로 내밀더라고요. 흰 봉투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이혼 서류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서 멍하니 그 종이만 내려다봤죠. 이게 뭐야 여보? 헌데 놀라서 눈이 커진 저와는 달리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보면 모르겠어? 이혼 서류잖아. 우리 이혼하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농담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남편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농담은 무슨?
이게 농담으로 할 말이야? 아니, 사실은 엄마가 임종 전에 내 기회 되고 자기 죽으면 이혼하랬어. 그 말에 저는 그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20년을 넘게 모신 시어머니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아들에게 며느리와 갈라서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니, 게다가 그 말을 전하는 자리가 다른 곳도 아닌 장례식이라니,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20년을 넘게 모시고 마지막까지 병수발 닫은 사람하고 이혼하라는 말씀을 남기셨다는 거야? 아, 그래. 그렇게 잘 좀 하지 그랬냐? 네가 오죽 마땅치 않았으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 이제 병수발 될 사람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당신이랑 이혼하고 새 출발하라고 하시더라. 나도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유언으로 남기신 뜻인데 마지막 소원은 들어드려야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저는 우라통이 치밀어 남편 머리털이라도 다 뜯어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한층 목소리를 낮추더니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둔 듯 다음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 사업이 요즘 영신통치가 않아서 여기저기서 빌린 돈으로 버티느라 빚만 잔뜩 남았어. 집에도 대출만 잔뜩 끼어있고. 그래서 말인데 미안하지만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5천만 원 정도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 넘는 결혼 생활을 단돈 5천만 원으로 끝내자니 황당하더라고요. 5천만 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20년이야, 20년. 내가 이 집에서 보낸 세월이 20년이 넘는다고. 아들 낳아주고 어머니 간병까지 한 사람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 그러니까 나도 미안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 형편에는 그게 최선이야. 회사 사정 몰라? 하지만 저는 뭐가 뭔지 정신이 없고 막막하기만 했어요. 남편은 빚만 남았다고 했지만 정작 저는 사업하는 남편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들여다본 적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수발에 매여 사는 동안 집안 살림이며 돈 문제는 죄다 남편이 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도 자주 물어보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죽는 소리만 해대고 돈 문제를 꺼내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남편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상황에 시어머니가 저와 이혼하라고 유언을 남기셨다니, 한 푼이라도 적게 떼주고 이혼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며 반기는 것 같았어요. 뭔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의 유언이라고 해도 그렇게 떠밀리듯 돈 5천만 원에 이혼 도장을 찍어줄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가라앉히며 가능한 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어머니 발인도 안 끝났잖아. 이런 얘긴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 지금은 어머니 잘 모시는 일에 집중해야 해. 아니,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냥 지금 정리하자. 이런 문제는 자꾸 미룰수록 힘들어지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빨리 끝내는 게 서로 불편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저에게 이혼 도장을 받아내려고 노력했어요. 그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막말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치를 떠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해도 이 상중에 왜 그렇게까지 당장 이혼하지 못해 안다라는 건지 그 진심이 의심스러웠어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은 그 조급함이 오히려 더 저를 단호하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난 못해. 적어도 어머니 발의는 마치고 그때 다시 얘기해. 제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며 돌아서자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전 고집을 꺾지 않고 빈소로 돌아와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이혼하자고 난리네요. 어머니가 정말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모진 말로 며느리를 상처 주신 것도 모자라 어이없는 유언을 남기신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히 하셨어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 독한 말씀을 남겨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으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저는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장례만큼은 무사히 치르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이혼을 재촉해도 제가 20년 넘게 해온 며느리 노릇은 제대로 끝을 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만약 정말 이혼하게 된다 해도 법정에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남편의 이혼 타령을 무시하려 해도 쉽지 않았어요.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를 마주할 때마다 생전에 무표정한 얼굴로 절 구박하시던 모습이 떠올라 슬픔과 분노, 억울함을 동시에 느끼며 무거운 마음으로 빈소를 지켜야 했죠. 그렇게 저는 이를 악물고 간신히 장례를 마쳤습니다. 발인까지 끝내고 어머니를 납골당에 잘 안치하고 나니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내려앉더군요. 장례도 마쳤으니 남편과 이혼에 대해 다시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는 생각에 절로 한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곁에 있던 형님이 누가 볼세라 슬그머니 제 손을 잡아 끌며 귓가에 속삭였어요. 어이케, 잠깐 이리 좀 와봐. 조용히 할 얘기가 있거든? 일단 저쪽으로 좀 가자. 그러더니 저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잃은 아픔에 남편의 이혼 타령, 거기다 또 무슨 일이 저를 괴롭힐지 절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 형님이 핸드백에서 꼬깃꼬깃 접힌 쪽지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이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건데 장례 끝나고 옳게 혼자 있을 때 꼭 아무도 모르게 전해주라고 신신당부하셨어. 저는 의아한 마음에 되물었습니다. 네? 저한테만요? 그래, 병실에 잠깐 나랑 둘이 남았을 때 그러시더라. 다른 사람한텐 절대 보이지 말고 꼭 옳게 혼자 있을 때 주라고. 그 숨쉬기 힘든 와중에도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니까. 그 무슨 영문인진 나도 모르겠는데 그게 엄마 유언인 것 같아서 잘 가지고 있다가 주는 거야. 아니 이게 뭔데? 저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그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기신 거라니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긴장이 됐어요. 살아생전 그토록 모진 말만 쏟아내시던 분이 임종을 앞두고 무슨 말씀을 남기고 싶으셨던 걸까? 전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동안 매정하게 대한 걸 미안해하는 사과의 말이라도 적혀있지 않을지 헛된 기대마저 들었죠.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따뜻한 작별 인사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다른 말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가평 어딘가에 낯선 주소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형님을 쳐다봤어요. 형님, 이게 어디 주소예요? 어머니가 왜 저한테 이런 걸 남기셨을까요? 나도 몰라. 자세한 말씀은 못하시고 그냥 전화라고만 하셨으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처음 보는 주소거든요. 대체 여기가 어디길래... 글쎄, 나도 도통 짐작이 안 가. 그래도 엄마가 떠나시기 직전까지 손에 꼭 쥐고 계시던 거니까 뭔가 올케랑 연관이 있는 장소가 아닐까? 쪽지를 전해준 형님도 영문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손에 꼭 쥔 채 한참을 고민했어요. 저와 아들을 이혼시키려고 모진 말을 남기고 떠나신 분이 알 수 없는 주소를 전해주신 데에는 분명 무슨 까닭이 있을 것 같았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발인을 마치고 군대에 복귀하는 아들을 배웅하고 돌아오자 바닥에 머리만 닿아도 잠들 것처럼 피곤했죠. 그런데 잠은 오지 않고 눈을 감으면 쪽지에 적힌 그 주소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도대체 거기 뭐가 있길래 시어머니는 정신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왜 꼭 그걸 저 혼자 있을 때 전화라고 하셨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혀 저는 결국 날이 밝기를 기다려 그 주소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차를 몰았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한참을 달리니 도심을 벗어나 한적하고 조용한 동네가 나오더군요. 큼지막한 단독주택들이 띄엄띄엄 들어선 누가 봐도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사는 부촌이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번지수를 확인하며 천천히 차를 세우자 제 눈앞에는 마당 넓은 2층 주택 한 채가 우뚝 서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 어머니가 이런 데를 왜...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동네 같은데. 저는 차에서 내려 그 집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도무지 시어머니와도 저하고도 아무런 연이 없어 보이는 낯선 집이었죠. 혹시나 주소를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싶어 다시 쪽지를 들여다보는데 담 너머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까닭 모를 불안함에 본능적으로 가까운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죠. 그리고 빼꼼히 고개만 내밀어 집안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낯선 집에서 나온 사람이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마치 제 집에서 나온 양 편안한 복장으로 자연스럽게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인이 끝나자 남편은 그간 일을 하지 못해 큰일이라며 급하게 부산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놓으라는 말도 빼먹지 않고 떠났죠. 그런데 부산에 있어야 할 남편이 가평의 낯선 집 안에서 걸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제가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뒤로 낯익은 젊은 여자가 따라 나오더니 마치 자기 남편의 팔짱을 끼듯 살갑게 매달리더라고요. 저는 미간을 찡그리며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여자가 다름 아닌 남편 회사에서 3년 넘게 일한 경리였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부부, 그것도 아주 금실 좋은 신혼부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관은 그 인간들이 나누는 대화였어요. 오빠, 우리 오늘 뭐 먹을까? 난 회가 땡기는데. 여자가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떨자 남편이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 그럼 오늘 저녁 메뉴는 회랑 매운탕이다. 정말? 아, 오빠 오니까 너무 좋다. 며칠간 나 혼자 이 큰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미안해. 이제 노인네 장례 끝났으니까 우리 자기랑 시간 많이 보낼 수 있어. 남편이 토라진 척 입을 삐죽이는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20년이 넘도록 조강지처인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살가운 목소리였거든요. 정신이 아득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잠시 후 부둥켜 안은 채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타고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발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러는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그토록 이혼을 서두르려 했던 남편의 속내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내연녀와 새살림까지 차린 마당에 더는 저와 허울뿐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상중에도 그런 안달복달하며 이혼 도장을 받아내려 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넋놓고 있던 저는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와 서둘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회사가 힘들어 대출을 잔뜩 받았다는 남편이 그런 번듯한 집에서 나온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저는 불길한 마음에 서둘러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그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번듯한 저택의 주인이 다름 아닌 남의 남편에게 꼭 붙어 꼴사나운 애교를 부리던 회사 경리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그 집의 등기 날짜였어요. 여자가 집주인이 되던 시점이 하필이면 제가 시어머니의 병상을 밤낮 없이 지키고 있던 바로 그 무렵이었던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쪽잠을 자고 간병하던 바로 그 시간에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밖으로만 돌며 그 여자와 새 둥지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집을 마련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진 불보듯 뻔했어요. 고장 직원 10대 명 있는 작은 회사의 경리로 일하는 여자가 무슨 수로 그런 저택을 마련하고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았겠어. 분명히 그 인간한테서 나온 게 틀림없어. 온 가족이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그 여우 같은 계집애한테 갖다 바쳐놓고 20년 넘게 산 마누라한테는 5천만 원 줄 테니 이혼하자고? 이 미친 인간 제정신이 아니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라고 믿어왔던 인간이 회사까지 그만두며 자기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고생하는 마누라를 속인 채 재산을 빼돌려 내연녀에게 집을 사주고 버젓이 딴살림을 차린 게 확실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병수발에 손발이 묶여 집안 사정을 들여다볼 겨를도 없이 사는 동안 그렇게 야금야금 내연녀의 욕심을 채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사실을 알아챈 순간 지난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봉양에 청춘을 다 바치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며 손에 물 맞을 날 없이 살아온 세월이 고작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나 싶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남편이 사업 때문에 바쁘다며 주말에도 연락받지 않던 일들, 툭하면 출장 간다고 짐 싸들고 밖으로 돌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저는 그 모든 걸 그저 가장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는 거라고 여겼는데 그 시간이 죄다 내연녀와의 미래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차올라 숨쉬기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시어머니의 속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들에게 이혼하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실 만큼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던 어른이 아들의 비밀을 지켜주긴커녕 오히려 저에게 몰래 알려주신 이유를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죠.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 집 주소를 알고 계셨던 거지? 왜 아들이 밖에서 딴살림 차린 사실을 비밀로 하지 않고 굳이 나한테 알려주신 거야? 내가 알면 분명 아들한테 좋을 리가 없을 텐데 그냥 충격받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신 건가? 결국 그날도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을 겪은 탓인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두통과 몸살이 몰려와 끙끙 앓아누웠죠. 헌데 그 와중에도 남편에게서는 빨리 이혼 도장을 찍자는 연락만 빗발치듯 쏟아지더군요. 제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도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발인 끝나면 얘기하자더니 왜 말이 없어? 우리 엄마가 이혼하라고 했다는 거 잊은 거 아니지? 난 아직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해. 생각은 무슨! 노인네 돌아가셨다고 유언이고 뭐고 다 상관없다 이거야? 그리고 어차피 그 집 대출 이자도 못 갚을 판이라 언제 경매 넘어갈지 모른다니까. 난 당분간 회사에서 지낼 테니까 당신도 빨리 어디로 갈지나 정해. 그 뻔뻔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처음에는 서럽고 분하기만 하던 마음이 오히려 냉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맥없이 누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남편과 그 내연녀가 짜놓은 판에 속아 넘어가 빈손으로 쫓겨날 순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이혼을 서두른 진짜 이유, 단돈 5천만 원에 20년 세월을 헐값에 정리하려 한 속셈이 이제 환히 들여다 보였어요. 저를 빈손으로 내쫓고 그 여자와 보란듯이 잘 살아보겠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빚만 남았다며 죽는 소리 하던 것도 결국은 한 푼이라도 더 빼돌려 둘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거짓 연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모든 추악한 진실 앞에서 저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래, 이들은 절대 못 물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모든 걸 뺏기고 쫓겨나? 절대로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을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물러나면 내 자식한테 돌아갈 재산도 다 그 여자 배를 불려주고 끝나버릴 거야. 저는 군대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하나뿐인 제 아들의 미래에도 악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그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내 그 상황을 극복하리라 다짐하게 됐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처음에는 또 남편이 다른 번호로 이혼을 재촉하나 싶어 받길 망설였지만 저도 모르게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내 전화기 너머로 점잖은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실례지만 박옥자 여사님의 며느님 되시죠? 저는 박 여사님 생전에 일을 봐드리던 변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따로 맡기신 일이 하나 있어요. 며느님을 꼭 한번 뵙고 전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한테 전하실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서요. 직접 뵙는 게 좋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따로 변호사가 있었다는 것도 금시초문이었던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게 아닐지 의심도 했지만 시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약속을 잡았어요. 저도 어머니가 어떻게 남편의 외도 장소인 가평의 집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던 차였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실마리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뒤척이며 별의별 생각을 다했습니다. 혹시 그 인간이 미리 손을 써서 나한테 강제로 도장 찍게 하려고 수작 부리는 건 아니겠지? 머릿속이 온통 불안감으로 가득 차 고민을 거듭했지만 결국 이튿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전날 약속한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정중하게 맞이하더니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이건 여사님께서 투병 중에 저를 직접 부르셔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정식으로 공증까지 받아둔 것이니 법적인 효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대의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유언장이요? 저희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도무지 믿기지 않더군요. 병상에만 누워 계시던 분이 언제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건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아드님, 그러니까 남편분께서 회사 격리 직원과 외도하고 따로 살림 차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말에 숨이 턱 막혀왔어요. 어머니의 변호사가 그것까지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난감한 마음에 겨우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역시 알고 계셨군요. 사실 여사님도 그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투병하시던 중에 아드님이 며느님을 두고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아시게 됐다더군요. 지인분이 아드님의 외도를 목격하고 연락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여사님이 저한테 아드님의 재정 상태와 돈의 흐름을 좀 알아봐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회사 경리한테 집을 지어주고 명의까지 넘겨준 걸 아시게 됐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쪽지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 낯선 집을 알게 되셨는지, 왜 그 집의 주소를 굳이 저한테 남기셨는지 그제야 짐작이 되더군요.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의 핵심을 짚어줬거든요. 여사님께서는 전 재산 중 일부를 캐나다에 사시는 따님에게 남기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따님에게 유산을 남기는 거야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말은 그 다음에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재산은 바로 며느님께 상속하신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변호사의 말에 화들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아니라 저요? 맞습니다. 이 따님에게 일부 적은 부분을 그리고 나머지 상당 부분 남은 재산을 전부 다 며느님한테 상속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드님한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으셨고요. 네? 저한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닌 자기 아들한테 이혼하라는 유언까지 남기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저한테 재산을 물려주신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너무 놀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진 말만 남기고 떠나신 줄 알았는데 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셨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던 분이 어째서 친아들을 제쳐두고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신다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져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는데 변호사가 차분하게 그 까닭을 설명해 주더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아드님께 이혼을 권하신 것도 다 여사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뭐 계획의 일부라고 할까요? 여사님은 바람난 아들이 며느님을 빈손으로 내쫓고 싶어서 재산까지 빼돌리며 내연녀랑 살림을 합친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드님께는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서 이혼하라고 부추기고 재산은 전부 며느님한테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저는 변호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사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부모 병간호하느라 힘들게 산 며느리가 바람이나 피우고 조강지적 고마운 줄 모르는 못난 자식 옆에서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사는 꼴은 죽어도 보기가 싫다고요. 그래서 며느님이 남편한테서 벗어나 떳떳하게 새 삶을 살길 바라셨습니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처음 듣는 말에 저는 참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20년 넘게 미움받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어머니 나름의 거친 사랑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죠. 제가 직접 죽을 입에 떠넣어드려도 늘 무표정한 얼굴로 좋은 말씀 한 번이 없으셨는데 그 딱딱한 얼굴 뒤에 깊은 속내가 숨어 있었을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겨우 울음을 삼키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라 입을 열었어요. 그럼 형님은요? 만약 형님이 이 사실을 알면 친딸로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변호사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님도 진즉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거든요. 여사님께서 위독해지시기 전 며느님에게 상속을 해드리기로 결심하고 직접 전화로 다 말씀해 두셨어요. 그런데도 따님은 여사님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대신 어머니를 20년 넘게 곁에서 모신 사람이 며느님이니까 그 공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던데요. 저희 형님이요? 네. 그리고 며칠 전 여사님 사후에 동생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그러면서 며느님이 동생과 이혼해도 예정대로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빈소에서 제 손을 잡고 고생 많았다며 눈물 짓던 형님의 그 진심이 그제야 온전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핏줄도 아닌 저를 위해 친딸인 형님이 자기 몫을 기꺼이 양보하다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더구나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형님이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와 형님의 마음이 제 가슴에 커다란 파도를 일으키며 눈시울이 붉어지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시어머니의 재산 규모를 일러주더군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알부자라는 건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젊은 시절 시장 바닥에서 일수놀이로 한 푼 두 푼 모아 건물과 상가 그리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손에 쥐셨다는 걸 20년을 모신 제가 모를 리 없었죠. 겉으로는 더없이 검소하셨던 분이지만 알고 보면 동네에서 알아주는 재력가셨어요. 하지만 그 재산이 당연히 남편과 형님에게만 돌아갈 거라 여겼지 며느리인 제 몫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변호사가 짚어준 상속 액수를 듣고 나니 전 비로소 남편이 왜 그렇게 이혼을 서둘렀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남편분도 여사님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 더 급했겠죠. 유산을 상속하기 전에 며느님과 이혼해야 그 재산을 내연녀랑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 인간은 지금 자기 손에 제대로 된 상속분이 들어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겠죠? 그렇죠. 아마 유언장의 내용은 꿈에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남편분이 눈치채기 전에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만약 유산이 며느님한테 간다는 걸 알면 이혼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만약 제가 거의 모든 유산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 그 인간이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저에게 들러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남편과 이혼하게 될까봐 억울했던 저는 이제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고 계속 그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할까봐 끔찍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변호사를 향해 눈을 빛내며 물었어요. 변호사님, 저 꼭 이혼하고 싶어요. 자기 아들 낳아주고 부모 간병까지 하는 조강지처를 놔두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돈으로 꼼수까지 부리려고 했던 인간 정말 정 떨어져요.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상속 절차를 아드님 모르게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인간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사님께서 꼭 며느님을 도와달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상속 절차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며느님은 남편분 앞에서 절대 내색하지 마시고 그냥 억울하지만 이혼에 응해주는 척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네, 변호사님, 꼭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그렇게까지 절 생각해 주셨는데 어떻게든 그 뜻을 따르도록 노력할 거예요. 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도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진행할 절차를 차근차근 일러줬어요. 저는 변호사의 말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며칠 동안 저를 짓누르던 억울함과 분노가 굳은 결심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손에 쥐어주신 그 기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절대 남편과 내연녀가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고 소송을 통해 제 20년 세월에 적합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었어요.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러려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 테고 남편이 시어머니의 유언장에 대해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안 그래도 상속받겠다고 득달같이 달려들 것 같아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문구적거리는 건 안 될 일이었어요. 더구나 남편이 빼돌린 재산보다 시어머니의 유산이 훨씬 액수가 컸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남편이 당연하게 받을 거라고 생각한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남편에 대한 저의 복수라고 생각했죠. 그러려면 먼저 이혼을 서두르고 남편에게 제가 유산을 상속받게 된 상황을 숨겨야 하는데 혹시라도 남편이 먼저 상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아 불안했어요. 헌데 그날 반가운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나야. 변호사님한테 다 들었다면서. 나도 그 자식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혹시나 하고 그날 엄마가 준 쪽지에 적혀있던 주소로 찾아가 봤거든. 네? 형님도요? 응. 올케, 내가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누구보다 올케가 고생한 거 그 녀석이 다 봤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 말인데 올케 앞으로 상속 절차 진행되는 동안 혹시 내 동생이 자기가 상속받겠다고 들쑤시고 다닐까봐 내가 시간을 좀 벌어뒀어. 시간을 벌어요? 그래,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속 타령하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적어도 49제는 지나고 진행하자고 했어. 그리고 난 엄마 재산에 미련 없으니까 위임장 만들어줄 테니 여행할 겸 캐나다 들어와서 내 위임장도 받아가고 놀다 가라고 꼬셔뒀어. 그러니까 적어도 당분간은 안심해도 될 거야. 내가 캐나다에 붙들어 두고 있는 사이에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빨리 상속 진행해. 저는 생각지도 못한 형님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제 마음을 전했어요. 형님, 저도 변호사님한테 들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고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야말로 올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잊지 않을게. 그리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 우리 엄마가 올케를 겉으로 어떻게 대했는진 모르겠지만 나한텐 항상 올케 칭찬만 하셨어. 이렇게 착하고 부지런한 애 없다고.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애라고. 근데 원래 타고난 성격이 다정하질 못하셔서 표현을 못하신 것뿐이거든. 그 마음은 좀 알아줬으면 해. 저는 형님의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와의 지난 시간이 떠올라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은 뒤 이혼을 서둘렀죠. 남편이 어머니의 유산이 며느리인 제 앞으로 넘어온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으니까요. 만약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토록 이혼에 안달하던 남편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 헤어지려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남편은 어머니가 정식으로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것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법대로 형님과 남편이 유산을 똑같이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러니 제가 할 일은 단 하나, 남편이 의심하기 전에 이혼과 상속을 동시에 매듭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남편이 이혼을 재촉하는 전화를 걸어오면 일부러 침울한 목소리로 우는 소리부터 냈어요.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20년을 넘게 어머니를 모셨는데 너무하네. 그래도 유언이 그렇다니 나도 더는 붙잡을 여력이 없다. 좋아, 그래, 이혼하자. 그제야 남편은 후련하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더 이상 서로 기운 빼지 말고 좋게 정리하는 게 현명한 거야. 위자료 5천만 원도 내가 형편 되는 대로 챙겨줄게. 남편은 제가 생각보다 이혼에 순순히 응하자 신이 난 목소리였어요. 의심은커녕 오히려 빨리 정리되어 다행이라는 투였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형님은 위임 서류를 핑계로 남편을 캐나다로 불렀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와 저는 상속 절차를 착착 밟아나갔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건물과 상가, 적지 않은 현금 자산의 명의가 변호사의 손을 거쳐 하나씩 제 앞으로 옮겨졌죠. 상속 재산을 전부 넘겨주겠다는 형님의 말에 눈이 뒤집혀 득달같이 캐나다로 날아갔던 전 남편은 곧 누나 몫의 재산까지 다 손에 넣는다는 기대에 부풀어 내연녀와 함께 흥청망청 돈을 써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얼마 후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제 연락을 받자 형님이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며 위임 서류 때문에 남편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걸 그대로 알린 거예요. 누나에게 뒤통수 맞은 남편은 부랴부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죠. 돌아온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재산 다 어디로 빼돌린 거야? 당장 제대로 돌려놓지 못해? 빼돌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정식으로 공증까지 받아 남기신 유언장대로 됐을 뿐인데. 억울하면 어머님한테 따져.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이혼도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저는 더없이 차분하게 대꾸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남편이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에겐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회사 재산과 집을 죄다 담보로 잡아 대출받은 큰돈을 전부 쏟아부은 해외 부동산 사업이 사기였던 걸로 밝혀진 겁니다. 남편은 땡전 한 푼 건지지 못하고 그대로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어요. 결국 애지중지하던 내연녀 명의로 돌려놓은 가평의 그 저택마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게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자 그토록 다정하던 두 사람 사이에도 순식간에 깊은 골이 생겨버린 모양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좋아 죽던 두 사람은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갈라섰고 모든 걸 잃고 오갈 데 없어진 남편이 어느 날 제 앞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잘난 척하던 인간의 몰골이 말이 아닐 정도로 초췌해졌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쳤었어.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던 거야.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걔 제대로 결혼시키려면 그래도 부모가 온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전 그 뻔뻔한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염치로 애를 입에 올려? 당신이 나 재산 나눠주기 싫어서 돈 빼돌려 새파랗게 어린 계집애한테 집 사준 거 잊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애타령이야. 우린 이미 남남이야. 어머니 덕분에 내가 걔 뒷바라지 잘하고 부족함 없이 장가 보낼 수 있으니까 당신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아 한참이나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생전과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더는 그 얼굴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더군요. 어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모진말이라 믿었던 그 잔소리와 면박이 어머니의 서툰 사랑과 친근함의 표시였다는 걸요. 끝까지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년이 넘도록 미움받는 줄로만 알았던 그 세월이 사실은 누구보다 깊게 사랑받았던 시절이라는 걸 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재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종종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도 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과 함께 열심히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며느리가 시댁 재산을 다 가져간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떳떳합니다. 20년 넘는 세월을 한결같이 자신의 곁을 지킨 제 진심에 대한 어머니의 마지막 응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오늘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이 사연이 작은 위로와 즐거움을 드릴 수 있길 빌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